선생님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등기부 요거 공신력은 없지만 이제 등기부 정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부는 어디서 열람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 인터넷 있죠.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우리 모국어로 9글자 치시면 돼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치시면 자, 어떤 파일이 열리냐면 이것이 이제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를 열람하시겠습니까? 발급받으시겠어요? 이런 이제 창이 뜹니다. 그러면 발급을 누르지 마십시오. 요 등기부 발급은 법원이 어떤 서류를 제출해라. 이랬을 때 누르시는 거고 부동산 열람을 누르시면 돼요. 등기부. 그럼 열람을 누르시면 당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을 고르는 항목이 3개가 나옵니다. 부동산이 뭔데 3개가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그러죠. 자,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선생님들? 먼저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다음 그러면 부동산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요게 보여지는 파일 있죠? 요 집합 건물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아파트가 만약에 50층짜리다 그러면 땅은 요만한데 50명의 아파트의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 땅 요만한 거 가지고 서로 분쟁이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쪼개려고. 그죠? 그래서 이건 쪼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집합 건물로 명명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3가지는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지금 보여지는 파일이 바로 집합 건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부 구조는 3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3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제부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출생기록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출생기록부가 표제부다. 자, 그러면 이 등기부를 잘 보세요. 여기 선생님들 표제부에 접수 날짜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럼 사람은 생으로 표현하지만 부동산은 산으로 표현하지만 되겠죠. 2016년 3월 17일 산.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사람은 출생지지만 부동산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 673번지에 소재한다. 건물 내역을 한번 가봅시죠. 건물 내역 가면 뭐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공동주택 아파트다. 1층부터 14층짜리까지 면적이 나오죠. 자, 참고로 선생님들 면적의 표기, 단위가 뭘로 나왔나요?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게 평으로 등기부가 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제의 잔대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평이라는 단위를 못 쓰게 하고 있죠.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표기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일상에서는 아직도 친숙한 용어가 평이에요. 생활 팁 드리자면 제곱미터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으면 선생님들 요즘에 뭐 계산기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있으면 계산 기능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시면 돼요. 곱하기 0.3025 하시면 이게 평으로 환산이 됩니다. 아셨죠? 생활 팁으로 하나 드렸고요. 자, 표제부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다음 장 갑구부터입니다. 갑구에는 요게 지금 누구의 소유다. 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여기 잘 보세요. 등기 목적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 소유권 보존 그리고 맨 우측으로 가면 권리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자와 소유권 이전자는 무엇이 다르냐? 자, 이렇게 해독하시면 돼요. 선생님, 소유권 보존자는 만약에 이게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자는 소유권 보존자. 그 자로부터 어떤 이유로 소유권을 넘겨온 자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등기부에 보시면 요거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2016년 3월 17일 날 주식회사 원산업에서 소유권 보존, 건물을 신축했구나. 그 뒤
4월 12일자로 현재 공유자 지분의 2분의 1, 이게 부부의 공동등기예입니다. 등기 원인을 보면 어떤 연유로 등기를 넘겨왔느냐, 이게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남이 가지고 있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오는 방법은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돈 주고 사오는 매매, 거저 가져오는 증여, 돌아가시면서 상속권자 지위받는 상속. 그래서 이 등기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공유자가 매매로 인해서 주식회사 원산업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 갑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 갑구에 보면 이 순위번호 3번 밑으로 선생님들 꼬리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뭐까지 있냐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예고 등기 이런 게 다 갑구에 있어요. 근데 그럼 가압류가 뭐고 가등기가 뭐요? 이렇게 또 물으신 선생님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거 있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래를 회피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원인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할 때는 등기에 원인이 있던 얘기예요. 요 소유자가 협조 없이는, 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그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로 나중에 그런 부동산을 거래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몰라 그랬을 때는 우리 부동산 전문가, 이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가서 귀동량 받으시고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거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해석이 괜찮다 이런 해석이 있을 때 거래하시고 좀 애매하다 그랬을 때는 절대 거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구에 이어서 다음 장에 가면 을구가 있는데 요건 더 중요해요. 요 자가, 앞에서 봤던 갑구의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타인에게 권리 설정을 해준 경우가 다 을에 나타납니다. 열의 아홉은 역시 대부분 채권자들이 금융권자예요. 자, 그때 설정해 주는 게 근저당권인데요. 요거 한번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채무자 홍길동이가 작년 7월 24일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구나.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 채권 최고액 금 10억 8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액면가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여기가 채권액 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액면가가 맞는데 여기 두 글자가 더 들어갔죠? 채권 최고액. 이 최고의 뜻은 뭐냐면 이 가장 채자에 알릴 고자입니다. 이 누구한테 알리느냐? 대국민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하나은행이 자기들이 나중에 부동산 경기를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로부터 은행 이자를 이자 이런 것들을 혹시 상환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요거 채권 액수를 부풀리는 게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래서 통상 관행적으로 얼마나 부풀리냐면 요즘에 빌려준 채권 액수의 120, 130%를 설정해 요즘 관행입니다. 통상 한 130%를 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등기부 오셨는데 1억 3천이야 그러면 액면가 한 1억 원을 빌렸겠거니 이렇게 유추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열람법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계약서 쓰실 때 유의사항 두 가지 당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약 금액 작성하실 때 유의점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 방송 들으시고 혹은 이전에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매 계약서 한번 샘플 양식을 한번 봐보십시오. 타이틀은 매매 계약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부동산을 계약 대상물로 삼느냐 그래서 이게 도표, 칸이 딱딱 쳐져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이 있는 주소, 그럼 경북 칠곡군 이래 쓰시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근데 요 금액을 문자와 숫자를 같이 병기하라고 그 금액란에 W 표시가 뒤쪽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거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그러면 통상 어떻게 쓰시냐면
매매 금액 1억 원. 그리고 숫자 표기가 뒤에 돼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서 100,000,000 이렇게 적으시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찜찜하니까 이걸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숫자 있는 쪽으로 붙이더란 얘기예요. 숫자 있는 쪽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앞이 비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서의 위변조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신 선생님들 계약서 쓰실 때 거래 금액 쓰실 때 세 가지 유의점 당부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계약이 거래하는 금액이든 뭐든 무조건 왼쪽 좌측으로 붙여 쓰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뭐 A4지에다 계약서를 만들어 쓰실 때는 더욱더 그럽니다. 무조건 좌측으로 붙여 쓴다. 좌측을 비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반드시 돈 앞에는, 거래 금액 앞에는 써야 되는 단위가 있어요. 써야 되는 단어. 일단은 돈 앞에는 1금, 금자를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금 1억 원 이렇게 적으시고, 세 번째, 바로 그 낱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로 열고 자의적으로 가로 여시고 W 표시를 만드셔가지고 숫자를 병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약서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W 표시 뒤쪽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무시하고 버리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세 가지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서 위변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계약금액 작성하실 때 유의점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계약서에 애매한 문구 쓰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우리 표준 계약서 내용 외에 계약 당사자끼리 흔히 특별약정, 그래서 줄임말로 특약 많이 쓰실 때 이 당부장 표시하시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절대 애매모호한 문구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문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 대금 지연을 연체시킬 수 있다. 매수인이 만약에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전 재산이 10억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을 소비하고 5억 남아있으면 악화된 걸까요? 아니면 전 재산 5억 있으신 분이 1억을 소비하고 4억 남으면 악화된 걸까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애매모호한 문구예요. 자, 실질적으로 귀농하신 분과 현지민가, 제가 전라북도 지역에서 상담해 준 사례인데요. 수년 전에.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귀농하신 분과 현지민가 농지를 한 700평, 800평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현지민에게 귀농인이 물었대요. 자, 제가 서울에서 지금 귀농 이쪽으로 하는데 서울에 있는 집 다 처분하고 직장 그만두고 여기에 전입신고를 해서 이름하여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농산물 품질 관련해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경영체 등록 고유번호 받게 되면 농업인으로 가름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 그럼 농업인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무주택자 신분이니까 뭐요? 자기 땅에다가 지목 변경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현지민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더더욱 우리 마을은 지금 귀농붐이 부른 마을이라 앞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기 3개월 전에 귀농하신 분이고 저 우측에 계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 오신 분들이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그럼 믿고 거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찜찜하니까 계약서에다가 하나 책임져 준다는 글귀를 하나 써주시죠. 그래서 계약서에다 어떻게 써온 줄 아십니까? 저한테 상담 받아왔는데 갖고 오셨더라고요.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택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이게 계약서에 나와 있던 조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이제 귀농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구 유입책에 인하여 이제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시군으로 귀농하세요. 이런 식으로 특별 혜택들이 상당히 많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도나도 귀농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됐냐면 이 귀농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패해서 또 떠나시는 분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자기 땅에다 지목 변경해서 농가주택 지을 수 있게 하자 보니까 실패해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나요? 농가주택이 또 투기 대상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시군에서는 대부분 자기 시군으로 전입신고한 지 최소 3년 이런 최소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체험형, 체류형 이렇게 해서 미리 살아보시고 귀농 결정하십시오. 이런 시군들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허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이 귀농인 입장에서는 아니 약속이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계약 취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현지민은 아니 내가 적극 협력했는데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건 저는 불가항력 사유니까 계약 취소 못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상담한 사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가고 싶다. 이런 상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런 상황이면 선생님들 계약서 이거 가지고는 승소하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게 해석이 애매해요. 뭐가 적극적이고 뭐가 소극적이냐. 이 범위의 판단이 이 재판부에서 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구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송을 만료했는데 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계약서를 완벽하게 해오셨다면 제가 소송하시라 그랬을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자, 요 계약서가 이렇게 써졌어야지만 되겠죠. 인허가가 난다는 조건하에 본 계약은 유효하다. 반대로요.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다. 이런 조항을 특별 약정에다가 집어넣었어야죠.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거는 진짜 추상적인 용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항상 계약서는 완벽하게 두 사람, 세 사람이 해석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해석이 되도록 해야지 나중에 종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면 항상 분쟁이 생기면 사람은 자기 앞으로 자기한테 이롭게 해석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절대 쓰지 마셔라 하는 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내용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실 사례로 한번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요거는 아까 제가 등기부에 제곱미터, 평방미터를 쓴다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냥 이해를 돕고자 평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자, 등기부에 100평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매도인이 평당 100만 원씩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1억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네요. 그리고 측량사를 불러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옆집 땅이 10평이 들어와 있는 기라. 자기가 매입한 땅은 90평밖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아니 매도인 땅이 100평이라면서요. 근데 90평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평 100만 원씩이니까 1000만 원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10평치를. 그러니까 매도인이 적반하장으로 나가요. 뭐라고? 이 양반아 나도 7, 8년 전에 100평으로 거래했어. 게다가 등기부에 1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왜 나보고 그래?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0평치 대금 1000만 원 감액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본 사안입니다. 자, 우리 민법 규정을 볼게요, 선생님들. 매매 목적물의 수량 부족하면 그 비율에 따라 대금 감액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민법 574조의 법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죠. 법조문은 그러한데 만약에 이런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됐을 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해석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사법부, 법원입니다. 이 법원이 이걸 양분해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당의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서가 필지 매매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 요구할 수 없다. 반대로 수량 지정 매매 계약했으면 감액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양분합니다. 그럼 뭐가 필지 매매고 뭐가 수량 지정 매매냐? 덩어리채 파는 거, 토지 세는 단위를 한 필, 두 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지 매매, 덩어리채 파는 거. 평당 가격 정하고 실평수에 따라 대금 정산하겠다. 특별 약정, 특약 맺었으면 수량 지정 매매 계약으로 봅니다. 자, 선생님들 요거 맞춰주십시오. 제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 매수인의 지위입니다.
제가 여기다 계약서에 씁니다. 뭐라고? 매매 계약서 특약. 본 토지 크기 100평, 한 평당 금액 100만 원, 초등학생도 다 하는 산수를 계약서에 씁니다. 100 곱하기 100, 대금 1억 원. 그리고 매도인 도장, 매수인 도장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계약서를 필지 매매 계약서 썼나요? 아니면 수량 지정 매매 계약서 썼나요? 평당 가격 다 정했다면서 수량 지정 매매 계약서 아닌가요? 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선생님들 93년 판례예요. 우리 대법원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의 입장은 특약이 없는 한 이거 필지 매매를 해석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매매 특약하지 않고 평당 가격 기재해도 결과는 달라질 거 없다. 이거는 필지 매매니까 대금 감액 요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들 혹시 매수인의 지위에서 계약서 쓰실 때 반드시 특별 약정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으셔야지만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본 계약 이유, 다시 측량한 결과, 등기부와 불일치되는 면적이 나타나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다시 갑니다. 본 계약 이유, 다시 제자 써가지고 제측 결과, 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적이 나타나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매매 특약 반드시 계약서에다 하십시오. 그래야 혹시 측량 결과가 등기와 불일치돼도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다. 아셨죠? 예, 계약서에 반드시 언급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 사례로 갑니다. 자, 대전에 사는 을이 건물 신축할 생각으로 대지 60평을 매입했네요. 그리고 관할 관청을 방문해서 자, 여기 저 대지에다가 집 지을 수 있게 인허가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관청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 60평 땅을 매입하셨다라는데 선생님이 사신 땅 옆에가 우리 지방도입니다. 우리 관청의 도로예요. 그런데요? 근데 요 지방도가 도로가 협소해서 출퇴근 시간 혹은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시간에 아주 이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민원이 들끓어서 저희 시군에서 내후년 한 3월부터 선생님이 사신 땅 60평 중 15평을 도로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녀 땅은 45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집 지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농림지역이라 우리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 건폐율이라랍니다. 한 20%니까 9, 28, 18평? 18평 아니죠? 45평이니까 9평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난 여기다가 집 못 짓겠네요.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인을 찾아가서 아니 매도인 제가 이 대지 60평 매입했는데 이게 관청에서 내후년부터 이게 도로에 편입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매도인이 적반하장으로 가요.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으면 샀겠수? 그래. 안 샀죠.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걸 뭘.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취소해 주세요. 저한테 안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실사례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선생님들. 자, 이랬을 때 우리 법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잘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법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법 572조 2항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다른 사람한테 속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 정보를 해제할 수 있는데 여기 조건부가 있죠. 누구만? 선의의 매수인만. 자, 선생님들 조금 전 제가 어떤 선의 매수, 악의 매수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우리 법학에서는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완벽히 조사한 자만이 선의의 범죄에 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매수인은 무엇을 조사했어야 되느냐? 토지를, 그러니까 대지를 매입하는 자는 이 토지가 혹시 관청에서 우리 이름하여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토지 수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에 편입시키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토지가 이렇게 공용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걸 미리 공시하는 공적장부가 있어요. 이름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요거를 보시면 미리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문서를 미리 확인 못한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악의 매수인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확인하셔야지만 된다.